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정서와 애증이 들어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박완서 작가님의 환각의 나비입니다. 제목의 느낌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끔 삶이 꿈같은 환상이자 환각처럼 느껴지실 때 없으신가요? 이 작품을 통해 또다시 박완서 작가님을 경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실 겁니다. 두 개의 스토리가 물처럼 스르르 스며드는 형식인데요. 흉한 삶의 고통을 관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겁니다. 환각의 나비, 함께 만나보시죠. 그 시간에 주차할 자리가 마땅찮은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영주는 지겹다는 소리를 연거푸 중얼거리고 나서 놀이터 쪽으로 핸들을 거칠게 꺾었다. 아파트 뒤쪽은 놀이터이고 녹지대를 타원형으로 둘러싼 아스팔트 길은 아이들이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길이어서 원래는 주차 금지 구역이었다. 거기까지 주차선을 그어봤댔자 엄발등에 오줌 누기였다. 당장은 좀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며칠이 못 가 도로암이 타불이었다. 다행히 새벽에도 빼기 쉬운 명당 자리가 남아 있었다. 옆자리의 수북한 짐들을 챙기면서 지겹다는 소리가 다시 한번 새어 나왔다. 짐이라야 별것도 아니었다. 벗어놓은 윗돌이, 구럭 같은 핸드백, 책 몇 권은 보따리 장수 쪽부터 익숙한 짐이고 오늘은 호박이 두 덩어리 더 있었다. 시골길에 피라미드형으로 쌓아놓고 파는 늙은 호박이 하도 보기 좋아 벼르다가 산 것이었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호박범벅을 만드실 것이었다. 호박범벅을 만들면서 어머니가 신바람을 내셨으면 좋으련만 영주는 좀 망연해진다. 어머니는 아직도 호박범벅을 만드실 수가 있을까? 이까짓 호박 따위로 어머니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푸성기를 다듬어 반찬을 만들고 생선 비늘을 긁어 절이거나 조리고 국이나 찌개 간을 보는 일을 반백년이 넘게 허구헌날 되풀이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신바람이 나서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 망연한 불안은 그러나 어머니보다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보따리 장사 6년 만에 학위 딴지 3년 만에 얻은 전임 자리였다. 수도권 대학은 아니었으나 찬밥 더운 밥 가릴 계제가 아니었다. 밥줄을 매단 처지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허둥댄 것은 아마 나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전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쉬운 노릇은 아니었으나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운전 솜씨도 능숙의 도를 넘어 노숙했고 중고차만 물려봤다가 2년 전 처음으로 만져본 새 차는 지금은 그녀의 일부분처럼 길들여져 있는 것도 원거리 출퇴근을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나 마흔 곡의 마루턱에 와 있었다. 쉰까지는 미끄럼 타듯 신속할 터였다. 그 나이에 그것도 여자가 대학에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건 그 바닥의 사정에 아주 무식한 사람만 아니라면 감지덕지할 행운으로 여겨 마땅했다. 영주도 처음 한 학기 동안은 마침내 해냈다는 성취감에 도취해서 힘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요새 박사나 교수값이 그동안 너무 싸진 걸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차츰 열적어지고 있었다. 왜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 진작만 알았어도 그런 고생은 안 했을 걸 싶다가도 이런 게 바로 공부한답시고
날치던 여자의 한계인 것도 같아 혐오스러워지곤 했다. 싸도 너무 싸졌다고 느끼는 게 그동안 들인 공과 시간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는 경제성보다는 존경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겨우 지방대학 가려고 뼈골 빠지게 박사를 했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래, 너 따위가 아는 지식의 값이란 평생 서울에 붙어먹고 살면서 적당히 즐기고 품위 유지할 수 있는 자격과 같은 것일 테니까. 이렇게 치치도외할 수도 있었으련만 그래지지가 않았다. 앙심까지 품어지도록 속이 아렸던 것은 바로 자격지심을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치는 일, 지식을 풀어먹는 일은 생각보다 보람있지 않았다. 그 재미없음의 핑계를 학생들의 질이나 자신의 실력 부족으로 돌릴 수도 있으련만 그녀는 지식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비하하느라고 허탈해지기도 하고 울적해지기도 했다. 한마디로 아니 꼽기 짝이 없는 정서불안증이었다. 영주가 학위 논문으로 허난설원의 시 연구를 택한 것은 허난설원의 시에 끌렸기 때문이고 끌리게 된 까닭은 그의 짧은 생애에 대한 애틋한 감동 때문이었다. 그녀가 매혹당한 것은 시 자체의 뛰어남보다는 한 뛰어난 여자를 못 알아보고 기어코 요절토록 한 시대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이었다. 그러나 논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출처가 분명하고 실증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그녀로 하여금 대학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충동질한 지도교수는 그녀의 상상력을 가장 경계했다. 영주가 제일 자주 듣기 싫은 충고는 논문을 쓰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녀는 박사 학위에 걸맞은 난설원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 연구라는 걸 하는 동안 난설원에 대한 매혹과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허난설원이라면 넌더리가 났다. 난설원에 대한 감동을 잃은 대신 얻은 것은 난설원을 그럴듯하게 본뜬 수많은 재웅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한 무더기의 검부러기와 학위였다. 차 안에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아들이 와서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충우는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있었다. 웬일이냐? 네가 산책을 다 나오고. 산책이 아니라 할머니 찾아 나온 거예요. 영주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충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쩌다 혼자 나가시게 했냐. 잘 보라고 그렇게 일렀는데. 여기 어디 계시겠죠 뭐. 들어가 계세요. 제가 모시고 들어갈 테니까요. 그러고는 휘적휘적 걸어갔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가지고 차에서 내린 영주는 아들의 아무렇지도 않아 뵈는 뒷모습에 문득 화가 나서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다. 언제 나가셨는데 인제 찾아 나선 거냐? 얼마 안 됐어요. 정확하게 언제냐니까. 정확하게 언젠 줄 알면 붙들었지 나가시게 내버려 뒀겠어요. 영주가 깐깐하게 굴자 충우도 지지 않고 도전적으로 나왔다. 나가시는 것도 못 봤구나.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전화 걸고 있는 동안 없어지셨어요. 누구하고? 계집애하고 전화질 하느라 정신이 팔렸었던 게지? 그치? 아들은 대꾸하지 않고 휙 돌아서서 가버렸다. 별로 고약하게 군 적이 없는 아들이건만 상습적으로 고약하게 군 것처럼 취급한 게 금방 후회스러워졌다. 정말 왜 이런지 모른다고 그녀는 요즘 자꾸만 아슬아슬해지는 자신의 자제력을 돌이켜보며 위기의식 같은 걸 느꼈다. 정수리에서 한 움큼이나 되는 흰머리가 억새풀처럼 힘차게 들고 일어나는 게 엘리베이터 속 거울에 비쳤다. 반사적으로
박사하기가 남루처럼 민망하게 느껴졌다. 화장대나 컴팩트의 거울보다 엘리베이터 속의 거울은 인정사정이 없었다. 특히 퇴근길에 볼 때 그러했다. 어깨도 볼의 살도 눈썹도 아침에 드라이해서 한껏 곤두세운 머리도 기진맥진 축 처져 있을 때일수록 그놈의 흰 머리칼은 오로리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동생이 비아냥거리는 언니의 박사티였다. 박사 아니라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머리가 새기 시작하는 건 흔한 일인데 동생은 볼 때마다 그렇게 놀렸고 영주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욕감을 느꼈다. 집은 비어 있건만 문은 그냥 열렸다. 집안은 뒤숭숭했다. 지난번 같은 소동 없이 돌아오셔야 할 텐데 어머니의 건망증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게 작년인데 그 전부터였으니까. 슈퍼에 갔다가도 동호수를 잊어버려서 헤매는 일이 가끔 있었다. 그러나 워낙 오래 살던 단지라 누군가가 데려다 주기도 했고 수희 아저씨가 알아보고 인터폰을 넣어주기도 했다. 또 늘 그런 것도 아니고 다시 멀쩡해져서 당신이 그랬었다는 걸 믿지 못해 화를 낼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미처 집 정리도 안 됐을 적에 있었던 일은 그런 일상적인 것하고는 달랐다.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간 어머니를 찾은 건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였다. 찾고 보니 어머니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계획적인 가출이었다. 놀랍게도 조그만 보따리와 그동안 어디다 꿍쳐 놓았던지 꼬깃꼬깃한 용돈까지 챙겨갖고 있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노인을 발견한 곳이 의왕 터널이었다는 것이다. 영준애가 이사온 아파트는 둔촌동이었다. 거기까지 걸어간 것인지 무엇을 타고 간 것인지를 어머니한테 상기시키는 건 불가능했다. 그냥 횡설수설했다. 연락을 받고는 너무 기뻐서 식구들이 몽땅 정신없이 달려갔다. 특히 정이 많은 경아는 보따리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텅 빈 시선으로 식구들을 바라보는 할머니 품에 뛰어들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충우도 할머니의 어깨를 뒤에서 안으면서 볼을 비볐고 남편은 윗도리를 벗어서 가을밤 기온에 으스스 떨고 있는 노인의 어깨에 걸쳐주면서 순찰대한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영주는 좀 비켜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그녀 자신도 임의로 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엉겨붙자 텅 빈 어머니의 얼굴에 차차 표정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이고 내 새끼들 어디 갔다 이제야 왔누 하면서 마주 엉겨붙었다. 어머니 얼굴이 점점 곱게 펴졌다. 충우 경아 남매는 어려서부터 할머니한테 그렇게 엉겨붙기를 잘했다. 엄마라고 줄창 맞벌이를 하느라 집에서 아이들한테 어리광을 부릴 만한 기회를 줄 새가 없어서이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그걸 좋아한다는 걸 아이들은 저절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 대면대면하게 굴어도 될 만큼 머리가 커진 후에도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 특별히 맛있다든가 저희들이 늦게 들어올 때 안 자고 기다리다가 문 열어주고 먹고 싶은 것까지 챙겨줄 때면 답례처럼 서비스처럼 의뢰 할머니한테 엉겨붙는 장난을 치곤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계산된 강교함이 있는 건 아니었다. 아이들에게도 노인에게도 행복한 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떠오르곤 했다. 남 보기에도 여실히 느껴지는
상호 간의 그 완벽한 행복감 때문에 슬그머니 셈이 날 적도 있었지만 섣불리 흉내를 내보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영주는 낳기만 했지 아이들은 순전히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노인에겐 그 어렵고도 장한 일을 한 이의 특권이랄까 침범할 수 없는 당당함이 있었고 아이들하고의 자연스러움은 거의 동물적이었다. 여북해야 셋이서 그렇게 정답게 굴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영주는 어머니의 붉고도 부드러운 혀가 아이들을 핥고 있는 것처럼 새 몸뚱이 사이를 따숩고 몽실몽실한 털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끼곤 했을까.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가슴이 뭉클해져 오는 것까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토라져 있었다. 의왕 터널 때문이었다. 노인네를 반기는 태도가 식구들끼리도 이렇게 다른 걸 젊은 순찰대원은 성급하게 고부 갈등으로 짐작한 듯 했다. 이런 효자 아드님, 효자 손자들을 두고 왜 집은 나오고 그러세요? 설사 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노인네가 참으셔야 해요. 세상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온 걸 보면 할머니는 복 좋은 줄 아셔요. 알아들으셨죠?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 일부러 부모 내다버리는 자식도 많답니다. 그런 자식이 우리가 연락한다고 찾아오겠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연락도 할 수 없겠으리 저희 살던 데를 싹 옮기는 자식도 있으니까요. 영주는 남편하고 시선이 마주치자 고개를 떨구었다. 나쁜 며느리가 된 것보다 더 면목이 없었다. 순찰 대원은 일이 순조롭게 풀린 게 기분 좋은 듯 계속해서 명랑하게 떠벌렸다. 할머니도 꼭 그런 할머니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들네 집에 가야 한다고 보채기는 꼭 고집쟁이 어린애처럼 막무가내인데 아들네 전화번호는커녕 동네 이름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영락없이 버림받고 양로원밖에 갈 데가 없는 노인네들이 하는 짓하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다 어찌어찌 전화번호를 하나 생각해 내시길래 걸어보긴 했어도 기대는 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엔 그런 분 없다면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다길래 역시나 했지요. 그래도 그 번호가 단서가 되어 어렵사리 댁의 전화를 알아낸 건데 이런 좋은 결과를 맺었으니 참말로 보기 좋습니다. 역시 그랬었구나. 어머니의 목적지는 영주가 짐작한 대로였다. 영주는 말없이 그 자리를 피해 먼저 차로 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렇게 하는 게 못된 며느리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이기도 했지만 진실이 탄로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남편도 그 점을 이해하고 아들 노릇을 잘 해주려니 믿기로 했다. 어머니도 그걸 바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영주는 쓸쓸하게 웃었다. 영주하고 어머니는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간이었다. 그러니까 남편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사위였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딸하고 사는 걸 굴욕스럽게 여기게 되었는지 영주도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마 그녀의 남동생이 장가를 들고 나서부터일 것이다. 그때부터 친척이나 친지들이 어머니가 아들네로 안 가는 걸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 특히 이모들은 딱하게 여기다 못해 불쌍해 하려는 낌새까지 드러낼 적이 종종 있었다. 딸네 밥은 서서 먹고 아들네 밥은 앉아서 먹는다는데. 이러면서 이모들이 쯔쯔 혀를 찰 때마다 영주는 이모들의 우월감에 침을 뱉어주고 싶도록 속이 끓곤 했다. 아들네한테 죽자꾸나 붙어 산다는 것밖엔 어머니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는 이모들이었다. 소녀적부터 영주는 장차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 어머니 호강시킬 것을 꿈꿀 때가 가장 살맛이 나고 즐거웠다. 그렇게는 못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어머니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녀를 참담하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자식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손으로 자식을 벌어먹이기 위해 일생 서서 일하면서 터득한 당당함은 어머니만의 자존심일 터였다. 그걸 함부로 능멸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머니의 동기간이라 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남동생 영탁이는 막내이자 유복자였고 그녀하고는 13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다. 어머니는 영주 낳은 지 10년 넘어 아이를 못 갖다가 아우를 본 게 영숙이었고 영숙이가 돌도 되기 전에 또 아이가 들어서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과부가 되었다.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다였다. 당시엔 시골 같은 변두리 동네였지만 다행히 대학이 가까워 어머니는 하숙을 쳤다. 그때부터 영주는 하숙집 딸로 불리었고 하숙집 딸 노릇을 마치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잘 해냈다. 반찬가게 심부름은 물론 숭늉 심부름을 입에 혀처럼 잘 하다가 방방의 연탄도 꺼뜨리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었고 고등학교 적부터는 밤늦도록 어머니와 무릎을 맞대고 가계부를 쓰면서 다음날 식단을 짜고 한 달 예산을 세우고 동생들 장래를 걱정하곤 했다. 입시철이면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동생들을 독려해 가면서 집안의 방이란 방은 안방까지 내주고 온 식구가 다락에서 새우잠을 잤다. 어머니에게 영주는 딸이라기보다는 동지였다. 함께 일하고 함께 걱정했다. 어머니의 무거운 책임을 덜어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영주는 동생들에게 어머니하고 똑같이 엄하고 짜게 굴긴 했지만 셈을 내거나 경쟁하는 마음은 가져보지 못했다. 여북해야 동생들한테 쟤까지 게 뭔데 아버지처럼 군다는 불평까지 들었겠는가. 충우는 혼자서 들어왔다. 풀이 죽어 있었다. 영주는 그럴 줄 안 것처럼 실망하진 않았지만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 치밀어 올라와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이 놀란 듯이 영주의 어깨를 잡으며 사과를 했다. 너한테 화내고 있는 게 아니야. 영주는 어머니가 또 의왕터널에 가 있을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화가 났다. 의왕터널은 남동생네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아들네 갈 일은 1년에 서너 번도 안 됐지만 그때마다 영주가 차로 모시고 갔고 전에 살던 과천에서도 여기 둔촌동에서도 의왕터널을 건너야 했다. 어머니가 아들네 이르는 길 중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특징이 있다면 의왕터널밖에 없었다. 과천터널과 의왕터널이 생긴 건 영주네가 과천에 입주한 지 몇 년 돼서였다. 하숙을 치던 넓은 집에서 처음 이사한 아파트였지만 어머니는 잘 적응했다. 1층이어서 마당을 가꿀 수 있는 재미 때문이었는지 20평 남짓한 아파트도 답답해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활동 무대는 마당에서부터 청계산으로 관악산으로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다. 약수를 하루에도 몇 번씩 길어 날랐고 산나물 하는데도 선수여서 도시물만 먹은 이웃 노인들이 줄줄이 어머니를 추종했다. 어머니는 약수터 배드민턴 회원이었고 관악 에어로빅 회원에다 청계 노인 회원을 겸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이 놀던 마당에 굴이 2개나 생기는 걸 여간 못마땅해 하지 않았다. 특히 의왕터널은 당신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더 싫어했다. 그 무렵에 마침 의왕터널 지나서 새로 생긴 단지에 영탁이네가 입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주는 어머니가 아들네 가고 싶을 때 질러가라고 생긴 굴이라고 일러드리곤 했다. 그러면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편안해지곤 했는데 실은 어머니의 건망증이 심해져서 집도 잘 못 찾게 된 게 터널이 생길 무렵부터여서 그 소리는 수도 없이 반복되었을 터였다. 그랴 나더러 영탁이네 휘딱 가라고 그 굴을 뚫어줬다고. 시상에 누가 내 마음을 그리 잘 보살펴 줬을까? 모녀는 그런 소리를 아마 골백 번도 더 주고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영탁이네 갈 일은 자주 생기지 않았다. 아무리 아들네라도 초대받지 않고 불쑥 가는 게 아닌 세상이 된 것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건만 알고 있었다. 그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는 어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것이다. 의왕터널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입력된 게 없었을 테니까. 둔촌동에서 의왕터널까지 걸어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걷기도 하고 타기도 했으리라. 영주는 밖으로 뛰쳐나가려다 말고 들어와서 차키를 찾았다. 어디 가시게요? 의왕터널. 또 거길 가셨을라고요? 그 너머가 바로 외삼촌네니까 그날 할머니가 거기 계셨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잖니. 알아요. 그렇지만 과천에서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충우가 영주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주는 과천 소리만 나오면 화를 내기 때문이다. 과천을 향한 노인네의 집착은 영주를 혼란스럽게 했다. 벼랑간 드러내기 시작한 아들의 보호 밑에 있고 싶다는 갈망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 이상하다면 그게 너무 늦게 왔다는 것뿐.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유구한 전통이었으니까. 그러나 10년 넘어 살았다고는 하나 고작 아파트 단지에 지나지 않는 과천에 대한 어머니의 이상한 애착을 영주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기도 싫었다. 할머니가 과천을 좋아하신다면 그건 여기보다 외삼촌네하고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니까 그게 그거야. 영주는 필요 이상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렇게 외삼촌한테 신경 쓰실 거면 모셔오긴 뭐하러 모셔오셨어요? 얘 좀 봐. 너 말하는 투가 할머니를 꼭 남의 식구처럼 여기고 있잖아. 어머니 고정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어머니 쪽이에요. 정말 왜 그러세요? 어머니답지 않게. 괜히 모셔왔나 봐. 아니, 모셔온 것만 못해. 또 거기 가 계신다고 해도 이번엔 외눈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아무튼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동안에 무슨 수로 거길 가셨겠어요? 설마 그때 할머니가 걸어서 거기까지 가셨겠니? 그날 할머니 발 생각 안 나세요? 충우가 약간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온통 으깨지고 물집이 잡힌 발을 더운 물에 담그게 하고는 우운 생각이 났다. 분하긴 또 왜 그렇게 분했던지. 어머니에게 아들네 집은 얼마나 요원했을까. 그 아득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르고야 말겠다는 어머니의 집념이 그 무참하게 으깨진 발가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게 안쓰럽고도 징그러워 영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샌 영주는 다음 날 영탁이를 불러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나를 타진했다. 타진이라기보다는 애원이었을 것이다. 영탁이는 장가들기 전부터 어머니는 자기가 모실 거라고 큰 소리를 쳤었다. 영주도 그럴 것 없다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내심 대견했었다. 언젠가는 어머니를 모셔갔으면 해서가 아니라 내 어머니만은 이 자식 저 자식에게 치이는 천덕꾸러기가 안 될 것 같은 게 고마워서였다. 그 정도면 어머니는 충분히
귀하신 몸일 텐데도 왜 애원조로 굴고 있는지 영주는 자신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바로 잡아지지가 않았다. 처음부터 그녀가 기대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영탁의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듣기만 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이나 우물쭈물 하다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누나도 별 수 없구려였다. 야유하는 투였다. 무슨 뜻인지 모를 소리였다. 그러나 여간 불쾌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다. 노후를 아들에게 의탁하지 못하는 것을 제일 불쌍하고 떳떳지 못하게 여기는 사회적 통념에 결국은 동의하고만 자신이 싫었기 때문에 불쾌한 꼴을 당해도 싸다 싶었나 보다. 애 엄마하고 의논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나오는 데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다. 내 생각을 말해. 난 그게 듣고 싶어. 노인네를 모시는 건 여자 아니우. 나도 명령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영탁이는 몇 해 연애하던 여자와 결혼해 아들, 딸 낳고 재미나게 살고 있었다. 어머니가 군더더기가 될 건 뻔했다. 군더더기를 받아들이려면 마음의 준비뿐 아니라 실제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고 간 후 함흥차사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느라 영주의 심사는 내내 불편했다. 명색이 장남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없는 심정은 내가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자책과 오락가락해서 자신도 누굴 탓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이었다. 듣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정말 그럴 작정이었는지 영탁이가 어머니한테 곧 모시러 오마고 약속하고 떠난 게 화근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공공연히 보따리를 싸놓고 안절부절을 못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댔는데 야가 왜 이렇게 늦나? 걸핏하면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대합실에 발을 묶인 사람처럼 초조하게 창밖만 내다보기도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시선으로 집안 식구를 대하기도 했다. 참다 못해 영주가 먼저 옳게 하고 직접 담판을 해서 어머니를 모셔가도록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영탁인에서 석 달도 못 버티고 둔촌동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실은 버티고 말 것도 없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자신의 의지라는 걸 상실해 갔으니까. 못 버틴 건 어머니가 아니라 영주였다. 어머니를 그렇게 떠맡기다시피 한 영주는 매일매일 무난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그럴 적마다 야, 나 과천 갈란다. 과천 좀 데려다 주려무나. 그 말밖에 안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애절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 과천은 영주네가 둔촌동으로 오기 전에 살던 동네였기 때문에 영탁이나 그의 처는 그 말을 딸내로 가고 싶다는 소리와 같은 뜻으로 알아듣는 듯 했다. 그러나 두 내외가 다 영주한테 모셔가란 소리는 죽어도 안 할 것처럼 깔끔하게 굴었다. 동생 내외한테서 모셔가란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야속할 만큼 영주는 어머니가 거기 계신 게 불안했다. 어머니를 동생네로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영주도 어머니의 과천 상성을 딸네 집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소리로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장녀로서 동지로서 어머니와 함께 해온 수많은 세월을 잊지 않고서는 차마 못 들은 척 할 수 없는 애소였다. 그러나 영주는 줄이 참듯 참았다. 너희들이 다시 모셔가라고 빌면 모를까. 내 입에서 먼저 모셔오겠다는 소리가 나올 줄 알고 하는 영주의 앙심과
한번 모셔온 이상 누나가 애걸복걸이나 하면 모를까 다시 어머니를 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영탁의 고집은 상반된 것 같으면서도 실은 같은 것이었다. 그들이 모시고자 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데도 딸내에 의탁하거나 거기서 죽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욕이라는 관념이었으니까. 아들과 딸의 이런 보이지 않는 버티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의 여기 있으면 저기 있고 싶고 저기 있으면 여기 있고 싶은 증세는 하루하루 더해갔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데가 과천이었다. 어머니는 겉으로는 지능이 퇴화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발달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치사하게 아들내서 딸내로, 딸내서 아들내로 보따리처럼 옮겨 다니느니 여기도 아닌 저기도 아닌 과천이란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보내달라고 보채고 있으니 말이다. 아들내서도 마침내 가출이 시작됐다. 그러나 영탁이 처가 어떻게 사전 조치를 철저히 해놓았는지 어머니의 탈출은 번번이 그 단지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 단지의 부녀 회장이어서 발이 넓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외출할 수 없는 옷을 입혀 놓았는데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잠옷이나 고쟁이 바람의 어머니의 외출은 아이들 눈에도 즉각 띄게 돼 있었고 눈에 띄었다 하면 경비 아저씨한테 즉시 연락이 가도록 돼 있었다. 그런 모습으로는 그 단지는커녕 아마 자기네 동 경비 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의 탈출 시도가 계속되자 영탁이네 현관문엔 자물쇠가 하나 더 달리게 되었다. 보통 아파트 현관문은 밖에서 잠가도 안에서 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돼 있건만 그 집에는 나가는 사람이 밖에서만 잠그고 열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영주가 그걸 보고 언짢아 하자 식구들이 다들 외출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영탁이 처는 유리알처럼 정없이 빤한 시선으로 대드는 것이었다. 하긴 노인네를 지킬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 않는 한 그런 장치는 불가피할지도 몰랐다. 영주 보기에 영탁이 처가 하는 일은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영주는 그녀의 완벽함이 무서웠고 영주보다 몇 배 더 무서워하며 왜소하고 황폐해지는 어머니의 비명이 들리는 듯하여 섬뜩해지곤 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아줄 수가 있었다. 며칠 만에 자물쇠가 하나 더 추가되었는데 어머니를 방 안에만 계시도록 하기 위한 방 자물쇠였다. 집 밖에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걸 납득하고 난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대며 온종일 집안의 문이란 문을 있는 대로 열어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이니 어쩌겠느냐는 것이었다. 열어본 문을 화장실이나 광문까지 열고 또 열어보면서 이 방 저 방을 기웃대니 어머니 눈엔 그 집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기도 방이 있네. 여기도 방이잖아. 무슨 집이 이렇게 방이 많담. 비워두다니 아이 아까워라. 망할 놈의 여편네 같으니라고 새나 주지 않고. 이렇게 중얼대면서 온종일 쏘다니는 걸 참다 못한 동생의 댁이 마침내 어머니를 방 안에 가둔 것이다. 저도 오죽해야 그랬겠어요. 신경이 써져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 노릇이 얼마나 못할 노릇이었나는 그녀의 여위고 스산해진 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는 서로의 인격을 죽잡거나 부정하는 이 무서운 싸움을 짐지 신경이 써질 뿐이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표현하는
동생의 댁을 가증스러워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이제 영주는 그들의 사이가 나아지길 기대하기보다는 빨리 그쪽에서 더는 못 모시겠다고 두 손을 번쩍 들기를 이제나 저제나 바라고 있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다. 영주가 어머니를 뵈러 간 날이었다. 언제나처럼 동생의 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한 얼굴로 맞이하고 영주는 너무 자주 드나들어 미안하다는 표정을 만면에 띠고 들어갔다. 동생의 댁은 차까지 끌어오면서도 어머니의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낮잠을 주무시나? 궁금하시면 베란다 쪽으로 나가셔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젠 방문 열어주기도 귀찮아? 해도 너무 하는구먼. 저도 어머님한테 배웠어요. 동생의 댁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면서 푸념을 했다. 어머니의 증세는 요새 부쩍 더 심해져서 낮에는 물론 밤에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와서 아들 며느리의 방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저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댁은 니시우 하고 물으실 때 제 기분이 어떤 줄 아세요? 그녀는 그 기분이라는 것을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도 영주에겐 그녀가 얼마나 진저리를 치고 있나 여실히 느껴졌다. 분노와 모멸감으로 심장이 옥죄고 있는 듯 했다. 이윽고 영주는 베란다로 나가서 어머니의 방을 엿보았다. 어머니는 벽에 걸린 거울 속의 늙은이를 노려보면서 댁은 니시우, 응? 저리 비켜요. 썩 물러나지 못할까? 연방 발을 구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거울 속의 노파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처럼 영주는 방 안에 갇힌 늙은이가 어머니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더 야위거나 추비해진 건 아니었다. 노인네에 어울리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서 속 고쟁이 바람으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단정해 보였다. 그러나 영주는 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방어적인 걸 본 적이 없었다. 문 열어놓고 사는 집처럼 편안한 어머니였는데 눈빛뿐만 아니었다. 그 조그만 몸이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당장 물어뜯으며 덤벼들 것처럼 긴장해서 털끝까지 곤두서 있다는 걸 자기 몸처럼 느낄 수가 있었다. 어머니 혼자서 대항하기에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었을까. 영주는 동생의 댁한테 문을 열어달랠 것이 없이 베란다로 난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뉘시오 묻지도 않고 덤비지도 않고 방구석에 가서 붙어 섰다. 혼자 갈고 닦은 젖개심만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거인을 만난 것처럼 어머니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영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나쁘지 않은 비누 냄새가 났다. 방안도 간소하지만 정결했다. 벽에는 풍경화까지 두어 점 걸려 있었다. 화장실까지 딸린 방이면 아파트에선 안방에 해당할 터였다. 처음부터 동생네가 어머니에게 그 방을 내어준 걸 영주는 여간 고맙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 기분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영주는 품 안에 들게 작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거리다가 살살 쓰다듬기 시작했다. 영주가 지금 쓰다듬고 있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곤두서려는 분노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생의 댁한테 좋은 말로 그 얘기를 해야지 절대로 얼굴을 붉히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동생은 지금 거기 없었지만 괘씸한 생각이 별로 안 들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겪었을 그의 마음고생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은 헤아리고도 남았다.
나이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불쌍한 것을 남부럽지 않게 길러내야 한다는 중책을 어머니와 함께 나눠졌던 세월 때문에 그녀의 동생에 대한 느낌은 동기 간의 우애라기보다 모성애에 가까웠다. 영주는 어머니가 답답해 할 때까지 오래 어머니를 쓰다듬고 있었다. 자신의 분심을 억제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둔촌동으로 모셔온 어머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그 전의 모습을 회복해 갔다. 그래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가출인 것은 그때나 이때나 변함이 없는지라 어머니 혼자서 집을 보게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전업주부가 없는 집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웠다. 고 이짜리 경아는 빼주고 영주하고 충우가 강의가 없는 날은 서로 당번을 서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사이사이 팥줄부를 쓰기도 하고 이모들이 와서 봐주기도 했지만 그나마 조금씩 허술해지던 중이었다. 집안 일이라야 별것도 아니었다. 콩나물을 다듬어 준다거나 도라지를 찢어 준다거나 버섯이나 고사리를 보고 이건 우리나라 산이 아니라고 분별해 주는 정도였다. 그래도 그런 것을 안 시키면 죽으면 썩을 몸, 놀면 뭐하냐고 섭섭해했다. 영주는 어머니 입에서 그 말을 다시 듣게 된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하숙 칠 때 어머니가 가장 자주 하던 소리였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치 어린 날 늦도록 기다리던 나들이 간 어머니가 저만치 부연 어둠 속에 나타나는 걸 보고 뛰어가 치마폭에 안겼을 때처럼 마음이 놓이고 푸근해졌다. 더 좋은 건 빨래 개키는 솜씨가 돌아온 거였다. 어머니는 빨래가 약간 축축할 때 걷어다가 어찌나 정성을 들여 반듯하게 펴서 개키는지 내복도 꼭 다림질을 해놓은 것 같았다. 그건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만의 솜씨였다. 어머니의 손은 아직도 든든하고 예뻤다. 빨래를 꼭 다림질 해놓은 것처럼 개키는 우리 엄마 손. 이러면서 어머니 손을 어루만지고 있노라면 경배하고 입 맞추고 싶은 따뜻한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렇다고 들락날락하는 기억력까지 회복된 건 아닌데도 마음을 너무 놓았었나 보다. 정 아쉬울 때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집을 배울 때도 종종 있었다. 이모들한테 번번이 부탁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모들은 무슨 말 끝에 반드시 죽을 때는 아들 내서 죽어야 제대로 된 팔자라는 걸 어머니한테 입력을 시키고 말 것 같아서였다. 이미 확고하게 입력된 관념이 지워졌다고 믿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잠재된 걸 끄집어내는 짓은 삼가고 볼 일이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또 다른 삶의 스토리입니다. 그 집 처마 밑에 온통 연등이 달렸다. 그 집에 절 표시와 청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이 달리고 난 지 몇 달 만이었다. 연등으로 처마 밑을 뒤랑까지 두르고 나서도 남아 마당 위에다 줄을 매고 달아놓았다. 포교원 간판이 붙고 나서 처음 맞는 4월 초파일이었다. 원주민 동네에서 바라보면 연등은 분홍빛 풍선 뭉치처럼 보여서 어느 순간 그 집을 매달고 둥실 승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기대는 허황하지만 기쁨에 충만한 거여서 동네 전체에 축제 분위기를 훈풍처럼 실어왔다. 연등이 달리기 전부터도 동네 사람은 그 집에 절 간판이 붙은 걸 보고 괜히 좋아했었다. 그러나 그 동네에 그 절의 신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점도 치러 다니고 절에 치성도 드리러 다니면서
신앙이 불교라고 생각하는 집은 그 동네 가구 중 아마 반도 넘을 테지만 그 절의 신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 집에 연등이 그렇게 많이 달린 걸 보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절에 신도가 꽤 많구나 싶어 기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해 본 적이 없는 마을 사람답지 않았다. 그 집이 절집이 되기 전엔 점집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지도 몰랐다. 동네 사람들은 점집보다 절집이 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 교육상도 절집이 나을 듯 했다. 그렇다고 그 집이 절집이었을 적에 마을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군 것은 아니었다. 따돌릴 것도 없이 그 집의 위치 자체가 마을로부터 배타적으로 돼 있었다.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와 처녀 점집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기 저 옛날 집일 거라고 벌판 너머를 가르쳐주곤 했다. 간판이나 깃발 따위 점집의 표시는 없었지만 그 집이 점집이라는 걸 모르는 마을 사람은 없었다. 또한 그 집에선 처녀가 점을 치고 있겠구나 하는 것도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려니 할 뿐 그 처녀 점쟁이가 예쁜지 미운지 용한지 돌팔이인지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원주민 동네 사람 중 태반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돼 묵구리들을 잘 다녔고 그게 유일한 취미인 사람까지 있었지만 그 집에 가서 점을 쳤다는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기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닌 모양이다. 초파일 날도 동네 아이들만이 그 집 앞으로 몰려가 안을 기웃댔다. 바람에도 가벼운 것이 먼저 날리듯이 축제 분위기에도 아이들만 덩달아 들떴을 뿐 그 동네 어른들은 끄떡도 안 했다. 초파일 날을 명절로 세는 집도 아마 각각 다니던 머나먼 절을 찾아 전철로 버스로 나들이를 떠났을 것이다. 그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분안문 안엔 아담한 금빛 부처님이 비단 방석에 앉아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많은 신도들이 자기네 식구 이름을 꼬리표로 달고 있는 연등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느라 부산했다. 그들이 차려입은 색색까지 비단 한복이 보기 좋았다. 그 절 스님은 비군이었다. 그 집이 점집이었을 적에 처녀 점쟁이와 지금의 비군이는 같은 사람이었다. 부처님까지도 처녀 점쟁이가 모시던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었다. 다만 절 표시를 붙일 곳에 금빛이 좀 더 찬란해졌을 뿐 도금을 새로 했으니까. 신도들도 대부분 그 집이 점집이었을 적부터 단골들이었고 새로운 신도들이 생겨봤댔자 점집 단골들한테 그 집 부처님이 영검하다는 소문을 듣고 솔깃해진 이들이었다. 단골이자 신도들은 처녀 점쟁이가 스님이 된 데 대해 조금도 이상해하거나 뜨악해 하지 않았다. 점쟁이였을 적에도 그 처녀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고 처녀의 투시력이나 예언 능력이 부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때나 이때나 신도들은 그녀의 무심히 던지는 것처럼 툭툭 내뱉는 한두 마디에서 남편의 영화나 자식의 출세와 관계되는 영감을 얻으려는 열망 때문에 그 집을 찾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녀가 영검한 걸 부처님이 영검한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녀가 점쟁이였을 적에 깍듯이 보살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비구니가 된 그녀를 자연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법문을 듣는 날이 따로 생긴 것이다. 법문은 청계사에서 내려온 노스님이 했다. 초파일이나 석, 칠석 등 이름 붙은 날이나 망인의 사식구제나 간혹 신도들이 부탁해서 불공을 드릴 일이 있는 날에도
청계사 스님이 내려왔다. 그러나 신도들은 그 청계사 스님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나이에 걸맞은 관록은 있어 보였으나 예언 능력을 나타낸 적은 거의 없었다. 신도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싶어하는 고위층의 사모님도 간혹 있었는데 그걸 알아보는 능력 하나는 뛰어나다는 것이 신도사의 중론이었다. 그런 능력이란 신도사의 친목을 해칠지언정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는 결코 득될 게 없었다. 요컨대 신도들은 그 노스님을 점집에서 절집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어야 하는 구색 정도로 봐주고 있는 셈이어서 하루빨리 자연 스님이 연부를 잘하게 되기를 바랐다. 자연 스님이 직접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스님은 지금 불교 배우는 대학에 가려고 공부 중이라고 신도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었다. 아직 청계사에서 노 스님이 내려오기 전이었지만 큰 가마솥이 걸린 부엌에선 음식 장만이 한창이었다. 온갖 과일과 육아와 떡집에서 맞춰온 편과 절편도 부엌에 붙은 찬마루에 질비했다. 초파일이니까 신도들에게 점심은 물론 저녁 밤찬까지도 대접할 준비였다. 국 끓이고 나물 무치는 일손도 충분했다. 총 지휘를 하는 마금내의 음성은 이른이 다 된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름지고 극성 맞았다. 마금이는 자연 스님의 속명이자 호적상의 이름이었다. 마금내가 마금이를 낳고 나서 오늘처럼 행복하고 의기양양한 날은 아마 처음일 것이다. 마금내는 명령만 하고 일은 며느리들이 도맡아 하고 있었다. 마금내가 발기만 써주면 서울의 도매시장까지 득달같이 달려가서 장을 봐오는 사위도 있었다. 이대로 이 영업이 번창을 하면 아마 2, 3년 안에 이 집을 헐고 크게 짓든지 청계사와는 따로 어디다 절터를 장만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생각만 해도 어깨가 으쓱했다. 캥기는 구석도 없지 않았다. 흉가를 볶가로 탈바꿈시켜 지금 한창 불 일어나듯이 일어나려는 판에 집에 손을 댄다는 것은 복을 쫓는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삼가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취미는 욕심이란 늘 삼가는 마음보다 우세하기 마련이다. 마금내가 사람의 마음에 위안과 희망을 주는 이런 사업에 눈을 뜬 지 오래됐다고는 할 수 없어도 확실하게 터득한 것은 돈 버는 데 있어서 이 사업만큼 땅 짓고 헤엄치기도 없거니와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가 그대로 들어맞는 사업도 없다는 사실이다. 마금내는 찬마루에 지키고 앉아 잔소리를 하는 한편 오늘 인등 시주로 들어온 돈, 오늘 안에 불전으로 더 들어올 돈 등을 대충 머릿속으로 굴리기에 바빴다. 그녀의 표정은 싱글벙글했다. 씨뜻했다. 변덕스럽게 변했다. 마침내 궤도에 오른 사업이 꿈인가 생신가 대견하면서도 오늘 같은 날이면 돈을 주체를 못해 가만히에다 발로 꾹꾹 눌러 담는다고 소문난 어느 큰 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속이 부글거리곤 했다. 자연 스님의 방심한 듯 흐릿한 표정도 못마땅했다. 모녀간에 손발이 잘 맞아야 이 사업이 번창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손발은커녕 눈길 한번 맞추려 들지 않는 딸이 안이 꼬워 죽겠는 걸 참자니 그도 못할 노릇이었다. 지가 네 덕으로 이만큼 됐는데 그 천덕꾸러기가 용됐다고 감히 이 애미를 업신여겨. 그러나 딸이 그럴 만한 까닭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 눈을 흘기다가도 마주치면 얼레발을 치곤 했다. 그건 그녀도 할 노릇이 아니었지만 딸 역시도 그런 까닭으로 해서 피하려 드는지도 몰랐다. 처녀 점쟁이일 때나 자연 스님일 때나 그녀가 그 집안의 유일한 돈줄인 건 변함이 없었다. 딸은 어머니하고 눈뿐 아니라 입도 잘 어울리려 들지 않았지만 돈주머니는
어머니가 수시로 마음대로 쓰도록 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하루 얼마를 버는지 알지 못했다.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식구들과 말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스스로를 그렇게 벌어뜨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그 집안의 밥줄이고 그녀 돈은 마금네 돈이고 마금네 돈은 마금네 돈이었다. 마금네야말로 그 동네의 진짜 토박이었다. 그 집의 선사시대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그녀는 원주민 동네에 살고 있지 않았다. 원주민 동네를 눈에 거슬리는 풍경처럼 굽어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마금네는 아파트도 원주민 동네도 생겨나기 전 그 동네가 농촌이었을 무렵 거기 어디서 태어나서 거기 어디로 시집가서 고달프고 어렵게 살았다. 그때부터도 그 집은 들판 한가운데 있었다. 마금네는 그 집보다 훨씬 못한 집에 태어나서 친정보다 더 못한 데로 시집가서 살았고 그 집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6.25 난리통에 처음으로 그 동네를 떠났다 돌아와 보니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다. 인구의 이동도 심했고 빈집도 많았다. 그 집은 그동안 더 몹시 퇴락한 채로 남아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주인이 부역을 얼마나 몹시 했는지 가족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했다. 원한을 산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장소가 그 집이었다고 해서 알만한 사람은 흉가라고 그 집 앞으로 갈 일도 돌아다녔다. 가끔 거지들의 소굴이 되기도 했다. 집은 점점 흉흉해졌다. 6.25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아날 만큼 세월도 가고 주민의 변동도 많았건만 그 집이 흉가라는 건 더욱 과장되게 전해 내려왔다. 마금네는 과수원 날품팔이 꾼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5남매나 낳아 기르면서 그 동네를 못 떠났고 그동안 한 번도 제 집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그 집을 단 하룻밤의 편한 잠을 위해서도 눈독 들인 적이 없었다. 그 집은 흉가일 뿐 집이 아니었다. 그 흉가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갸냘픈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또 지나가던 거지가 들었나 보다 하는 관심조차 갖는 이가 없었다. 그때는 미처 원주민 동네도 생겨나기 전이었다. 벌판과 과수원에 드문드문 집이 있긴 해도 농촌이 피폐해질 조짐은 완연했다. 그렇지만 그쪽 땅까지 금싸라기 땅이 되리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였다. 그 집의 겉모양까지 사람 사는 집 티가 나기 시작할 무렵 그 집을 주목하기 시작한 게 마금네였다. 그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이가 몰살을 당한 주인의 살아남은 동생이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마금네밖에 없었다. 6.25 때 청년이었던 그는 형 일가가 몰살당하는 걸 목격하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달리 의탁할 가족도 없고 하여 절로 들어가 20년 가까이 수도 생활을 하다가 환속을 한 거였다. 마금네는 처음부터 그를 해코지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근질근질했다. 언젠가는 요긴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예감 때문이었다. 그 근처 땅값도 만만치 않아지기 시작할 때와 맞물려서 그 집을 지켜보는 마금네의 마음은 날로 팽팽해졌다. 젊음을 절에서 보낸 사내가 어느 날 느닷없이 절을 등진 것은 속세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기다리고 있어서는 아닌 듯 했다. 그 집에 선원 간판이 붙었다. 절에서 만든 인간관계도 꽤 솔솔했던 듯 지식인풍의 남자들의 발길이 빈번하달 순 없어도 꾸준히 이어졌다. 마금네는 식구도 덜 겸 겨우 국민학교를 졸업한 마금이를 그 집에 잔 심부름꾼으로 들여보냈다. 입에 풀칠도 어려울 때이기도 했지만 중학교도 못 보낼 바엔 기술이라도 가르쳐야 마땅하련만 계집애가 어려서부터
청승을 잘 떨고 가끔 남의 앞니를 알아맞히는 이상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귀 동량으로라도 불경을 좀 배워놓으면 쓸모가 있을 듯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때만 해도 원주민 동네를 양옥집 동네라고 부를 때였다. 양옥집 동네 사람들은 무슨 선원이랑 간판이 붙은 그 퇴락한 집을 경원했고 그 집에 사는 중도 일반인도 아닌 이상한 남자를 도사라고 불렀다. 물론 양옥집 동네 사람 중 누구도 그 집에 돌을 닦으러 가거나 불경 공부를 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마금이가 심부름꾼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도사는 14살짜리를 범하고 말았다. 마금이는 다시는 그 일을 또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고했다. 마금네는 길길이 뛰며 도사를 협박했고 도사에게 많은 것을 뜯어내기 위해 도사가 그 집과 텃밭을 정식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이윽고 그 집은 마금이의 소유가 됐고 도사는 남은 공터를 얻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차였다. 마금이는 그 사건으로 남자 혐오증을 얻은 대신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감지하는 능력은 더욱 예민해졌다. 마금네는 딸의 그런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 처녀 무당으로 키웠지만 마금이가 변덕이 심하고 돈 욕심이 없어서 그 사업이 마금네의 욕심처럼 번창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누이가 무당인 걸 빌미로 놀고 먹으려는 여러 자식들하고 기생하기에 충분한 수입은 되었다. 처녀 점집이 절집으로 탈바꿈하기까지는 텃밭을 처분해서 다시 절을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도사 협조도 있었지만 마금이도 순순히 응했다. 공부할 뜻을 비친 것도 그녀가 먼저였다. 그러나 그녀는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배기가 돼 있었고 타고난 성품도 돈에 관심이 없는 것 많지나 공부에 뜻이 없었다. 직감 외에 그녀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핑계로든 여기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어 했다. 그녀가 막연히 벗어나고 싶은 건 이 고장이 아니라 여지껏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인지도 몰랐다. 그녀가 그 나이까지 만난 사람들은 식구건 남이건 하나같이 무슨 수를 써서든지 남의 재물이나 지위를 빼앗고 싶다는 생각밖에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걸 일찌감치 간파한 거야말로 그녀가 점을 칠 수 있는 주요한 미천이었다. 그러나 사람이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저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했는데 그게 가장 괴로웠다.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야말로 자신의 가장 정직한 속내였고 한밤에 문득 깨어나 마주 대하는 부처님의 고요한 미소가 동의해주는 바이기도 했다. 얼마를 벌었는지 4월 8일을 치르고 난 절집은 그야말로 절간답게 고요하기만 했다. 마당의 연등을 마루 천정에다 옮겨 걸어야지. 그러나 바람에 출렁이는 게 영락없이 연못을 거꾸로 이고 있는 기분이라고. 자연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뒤란으로 푸성기를 뜯으러 나갔다.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건만 떡은 신도들한테 나누어 주고 반찬은 식구들이 싹 쓸어가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다. 딸이 한 번도 뭘 맛있게 먹는 걸 본 적이 없는 마금네는 뭘 먹도록 해줄 생각보다는 두면 썩혀버릴 거 하면서 뭐든지 가져가라고만 했다. 그리고는 혼자만 뭘 잘 해먹는 줄 아는지 행여 고기나 비린 건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안 그러면 신도 떨어져 나간다고 윽박지르는 소리를 잊지 않았다. 음식 만드는데 취미도 없고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서 그저 아무렇게나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해먹는 게
버릇처럼 굳어져 있었다. 뒷안에 씨를 뿌린 것도 그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먹는 푸성기인지 모르고 손에 잡히는 대로 한 움큼 뽑아다가 다듬으려는데 노파가 한 사람 스르르 들어왔다. 계절에 맞지 않은 옷에 비해 환한 얼굴이 까닭없이 눈부셨다. 노파는 웃으면서 스님을 나무랐다. 아욱도 다듬을 줄 몰라.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누? 다듬을 줄을 모르니 씻을 줄은 더군다나 모르겠구먼. 아욱은 이렇게 씻는 거야. 그러면서 수도가로 가져가더니 푸른 물이 나오도록 북북 으깨서 씻는 것이었다. 쌀뜨물 받아놓은 게 있을라고 하면서 쌀을 내놓으라고 했다. 쌀 역시 박박 으깨서 한두 번 씻어내고 뽀얀 뜨물을 받아 놓았다. 그리고 그 구식부엌을 돌아보며 참 좋다고 연신 감탄을 하더니 장독에서 된장을 떠다가 국을 끓이는 것이었다. 그 모든 행동이 묵은 살림하듯 막힘없이 능수능란했다. 스님은 그 이상한 할머니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지만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었다. 대번에 뭐가 딱 와야지 오래 생각을 굴려서 알아낸 건 맞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게 조금도 낭패스럽지 않고 기쁨이 스멀스멀 등을 기는 것처럼 즐거웠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다. 할머니가 차린 상에 두 사람은 정답게 겸상을 했다. 할머니가 끓인 아욱국이 어찌나 맛있던지 국에 말아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도 할머니는 몸이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냐고 자꾸 밥을 더 권했다. 누가 손님인지 헷갈리게 하는 할머니였다. 하긴 들어올 때부터 할머니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굴었으니까. 저녁엔 뭐 구미 당길 걸 좀 해 먹여야 할 텐데. 다음 끼니 걱정까지 하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녀는 슬그머니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졌다. 그런 느낌 또한 처음이었다. 그녀는 남한테 위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좋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현실감 없이 황홀했다. 저녁엔 할머니를 위해서 장까지 봐왔다. 원주민 동네에 있는 미니 슈퍼에 가서 두부도 사오고 콩나물, 멸치까지 사왔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서서 할머니하고 주거니 받거니 저녁을 차렸다. 할머니는 야단을 잘 쳤지만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사람이, 아니 노인네가 어떻게 저렇게 거침이 없을까 신기했다. 밤엔 둘이서 나란히 자리 펴고 누웠다. 거침없이 들어왔듯이 잠든 동안 거침없이 나가면 어쩌나 싶어 살며시 할머니 손을 잡았다. 작고 거칠고도 말랑말랑한 손이었다. 옛날 얘기 해줄까? 할머니가 손을 마주잡아 주면서 말했다. 옛날에 어린 자식 데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더래. 과부는 바람이 났더래. 어린 자식 잠들면 서방 만나러 나가려고 밤마다 옷도 안 벗고 자더래. 애미가 밤이면 몰래 빠져나가는 걸 안 어린 것은 손목에다 애미의 저고리 옷고름을 꼭꼭 묶고 잤더래. 새끼가 마음 놓고 새근새근 잠들자 애미는 옷고름을 가위로 싹둑 자르고 풍우같이 달려나갔더래. 너무 슬프다, 할머니. 그러면서 마금이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몸과 마음이 푹 놓이는 숙면에서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할머니는 곁에 있지 않았다. 그러나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마루에서 빨래를 개키고 있었다. 에이, 늙으면 죽어야지. 빨래 걷는 걸 잊어버리고 잤잖아.
그러면서 밤 이슬에 눅눅해진 빨래를 어루만지듯 판판하게 쓰다듬어 반듯하게 개키고 있었다. 이따가 한 번 더 볕을 봐야 해. 그래야 부숭부숭해지거든.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금이는 어디서 저런 보물단지가 굴러 들어왔을까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쥐어 짠 채로 털지도 않고 널어서 북어처럼 비틀어졌던 그녀의 속옷과 가사가 방금 다림질에 놓은 것처럼 반듯하고 얌전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할머니와의 생활은 꿈같이 편안하고 달콤했지만 어디서 온 할머니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는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 집에서 주인보다 더 자기 집처럼 자유자재로 행동한다는 것밖에 할머니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횡설수설이었다.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말꼬리를 잡고 추궁을 당하면 헷갈리는 표정으로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애를 쓰다가도 금세 실증을 냈고 딴소리를 했다. 한 번은 부처님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예수쟁이들도 마음이 좋더라고. 하마터면 길에서 병이 들어 죽을 뻔했는데 깨어나 보니 예수쟁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거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을 때 전혀 딴소리를 했다. 멀리 보이는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면서 요새 허리가 쑤시는 게 저기서 겨울을 났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 소리 또한 종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헛소리 같지는 않았다. 그녀가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할머니의 기억력이 끊어졌다 붙었다 한다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를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고기도 놀던 물이 좋다듯이 사람도 살던 데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할머니가 기지개를 켜듯이 마음껏 느긋하고 만족스럽게 굴 적에는 옛날 옛적 이 집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온 게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조금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자기도 옛날 옛적부터 할머니의 손녀였다고. 지금은 이 세상이 아닌 그 옛날 전생으로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텅 빈 시선으로 먼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이 곧 데리러 온댔는데 왜 이렇게 안 오나?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기분이 언짢아지곤 했다. 아들이 곧 모시러 올까 봐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버림받은 노인인 것 같아서였다. 어머니가 또 의왕터널 쪽으로 갔으려니 한 영주의 추측은 들어맞지 않았다. 그날은 뜬 눈으로 세우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동해와 구청의 가정복지과에도 신고를 했다. 전국적으로 사람만 찾는 전화번호가 따로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날짜만 흘러갔다. 신문 광고도 내고 남편 친구한테 부탁해서 청취율이 높은 시간에 방송도 몇 번 내보냈다. 수원역에서 국어를 하고 있더라는 식의 제보에 울먹이며 달려가기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바로 그 할머니한테 우동을 사 먹이고 있으니 빨리 우동값 갖고 나오라고 하고 나서 어디라는 말도 없이 끊어버리는 장난질도 있었다. 검찰에 변사자 수배도 부탁했다. 그 결과 변사한 얼토당토하는 노인의 시체를 확인해야 하는 곤욕까지 몇 번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못할 노릇은 주로 남편과 동생이 맡아서 해주었다. 영주는 잠시도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차를 몰고
노인네가 갈 만한 데를 찾아 나서지 않고는 못 배겼다.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 결과 과천에는 어머니가 한두 번 나타난 적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워낙 오래 살던 아파트라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중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가 나타났지만 그냥 거기 어디 다니러 오셨다 가는 줄 알고 인사만 하고 말았다고 했다.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명랑해서 길을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노라고 했다. 그 사람이 만일 미리 그 사실만 알았더라도 붙들어주고 연락을 해 주었을 것이다. 신문에 끼운 전단지 찌라시를 만들기도 했고 포스터를 만들어 동네마다 붙이고 다니기도 했다. 일손도 나눌 겸 더 좋은 방법이 뭐 없을까 의견도 교환할 겸 삼남매가 모일 적이 많았다. 모이면 말이 많아졌고 비난의 화살은 을의 영주한테로 집중됐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하는 건 영탁이가 자주 쓰는 말이었지만 그 집 식구들이 가장 떳떳해 보였다. 영탁이 처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법이라고는 없이 싸늘한 태도로 지켜보기만 했지만 대문과 방문에 자물쇠 채운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증명된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는 냉소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영주는 느끼곤 했다. 영숙이도 그런 걸 감지한 모양이다. 언니가 그때 조금만 참지. 잘난 척하고 괜히 모셔와서 쟤들만 책임받게 됐지 뭐요. 보나마나 올케는 속으로 고소해야 할 거야. 지금 누구 잘잘못 따지게 됐니? 어머니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사는 판에 그때도 난 어머니가 바라시는 게 뭘까 그건 먼저 생각하려고 했을 뿐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 아이고, 박사 언니의 잘난 척은 하여튼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 경찰에서도 돌아가셨으면 즉시 연락이 닿게 돼 있으니 그 걱정은 말라고 했다며. 지문조회인가 뭔가로. 거기다 왜 박사는 갖다 붙이니? 언니처럼 알뜰히 어머니 울거먹은 자식도 없잖아. 그만큼 부려먹고도 뭐가 모자라. 박사 욕심까지 내가지고 어머니를 늦도록 딸네 집살이를 못 면하게 하다가 기어코 이 꼴 당한 거 아니요? 어쩌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저희들이 누구 덕분에 대학 공부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일을 어머니는 장하게 여겼지만 그 공의 반은 맏딸한테 돌리면서 늘 미안해하곤 했었다. 하숙집 딸 노릇만 안 했어도 박사도 될 수 있는 딸이었는데 이렇게 못내 아쉬워하는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어서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 말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면 박사를 뒤늦게 할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하숙집 딸답게 남편을 만난 것도 하숙생 중에서였다. 사정을 빤히 알고 한 결혼이라 하숙집 딸에서 중학교 교사가 된 후에도 남편은 처가 식구와 같이 사는 걸 조금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그는 아무도 불편해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도록 잘 해냈다. 누가 가족관계를 물으면 장모님 모시고 산다는 소리를 여자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게 떳떳하게 했다. 영주는 그럴 때의 남편이 가장 잘나 보였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어머니 또한 그런 사위를 좋아했었다. 지금도 구매구매 어머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이었다. 그런 형부에 대해서도 영숙이는 헐뜯고 싶어 했다. 남편이 아주 슬픈 얼굴로 어머니가 신 총각김치 줄거리 넣고 지진 청국장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하필 영숙이가 듣는 데서 한 소리였고 어머니의 그 솜씨가 천하 일품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울먹이듯이 비통한 얼굴로 그 소리를 했는데도 영숙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화를 냈다. 부리던 식모가 나갔어도 그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할 거라는 거였다. 그게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요 얕봄이라면 동생이 그리는 어머니는 어떻게 생겼을까? 영주는 빨래를 다림질 해놓은 것처럼 얌전하게 개키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리움이 가장 절절해졌으므로 남편의 진심을 이해하고도 남았다. 어느덧 어머니가 집 나간 지 반년을 바라보게 되었다. 계절도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포스터를 1000장씩 몇 번을 더 찍었는지 헤아릴 수 없게 되었지만 서울 시내와 근교를 다 덮기는 아직 멀었으리라. 제보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다. 영주는 포스터도 붙일 겸 해서 여기저기 산재에 있는 노인들의 수용기관을 찾아다니는 게 거의 일과처럼 돼버렸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우선 공기를 심호흡했다. 특별히 신선한 것 같지도 않았다. 구질구질한 마을 어귀였다. 이 마을에도 포스터를 붙여볼까 하다가 문득 저만치 외딴 집이 보였다. 요새도 서울 근교에 저런 옛날 집이 남아있는 게 신기했다. 문화재적인 옛날 집이 아니라 그냥 나이만 많이 먹은 귀살스러운 옛날 집인데도 영주는 이상한 힘에 끌려 차츰차츰 다가갔다. 다가가면서도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 이상해서 주춤거렸다. 느닷없이 하숙치던 종암동 집 생각이 났다. 그냥 생각이 난 것뿐 비슷한 것 같지는 않았다. 헉 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청계사 포교원이라는 간판과 함께 빨랫줄에서 나붓기는 어머니의 스웨터를 보았다. 영주는 멎을 것 같은 숨을 헐떡이며 그 집 앞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루 천장의 연등과 금빛 부처가 그 집이 절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었다. 그 밖엔 시골의 살림집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부처님 앞 연등 아래 널찍한 마루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두 여자가 도란거리면서 더덕껍질을 벗기고 있었다. 더할 나위 없이 화해로운 분위기가 아지랑이처럼 두 여인 둘레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몸집에 비해 큰 승복 때문에 그런지 어머니의 조그만 몸은 날개를 젓고 쉬고 있는 큰 나비처럼 보였다. 아니, 헐렁한 승복 때문만이 아니었다. 살아온 무게나 잔재를 완전히 털어버린 그 가벼움, 그 자유로움 때문이었다. 여지껏 누가 어머니를 그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70을 훨씬 넘긴 노인이 저렇게 삶의 때가 안긴 천진 덩어리일 수 있다니. 암만 해도 저건 현실이 아니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영주는 그래서 어머니를 지척에 두고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녀가 딛고 서 있는 것은 현실이었으니까. 현실과 환상 사이는 아무리 지척이라도 아무리 서로 투명해도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별개의 세계니까. 마지막 맺은 말의 문장들 탄성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이 작품의 해설을 쓰신 김수희 문학평론가님의 에필로그도 너무나 좋아서 일부 낭독해 드립니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는 고통스러운 행복. 박완서의 소설은 오랜 고통을 사귄 사람의 명치 끝에서 터져 나오는 신음이며 비명이다. 흉하고 쓰디쓴 삶의 알맹이를 천천히 씹어 삼키는 일의 귀묘한 쾌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고약한 피약적이며 가학적인 쾌감에 전율하는 셈이 된다. 박완서의 소설을 읽으며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이다.